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저택에서 반세기를 함께 살아온 박민호와 그의 아내 이순자는 그날의 치욕적인 통보를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을 통해 들어올 때 아들 박준혁은 아버지의 주민등록 등본이 다른 주소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냉정한 말을 내뱉었다. 아버지, 어머니, 이 집은 더 이상 아버지의 집이 아닙니다. 내일까지 이사 준비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벼락 같았다. 박민호는 이 집을 손수지었고 아들을 이곳에서 키웠으며 50년 가까운 세월을 이 집에서 영위해왔다. 거실의 소파에서 손주들의 첫 웃음을 들었고 부엌에서 아내와 함께 수천 끼의 밥을 지었다. 그 집이 법적으로는 아들의 명의였지만 그들의 인생 그 자체였다. 아들의 아내인 며느리 강지은은 남편의 뒤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박민호가 경영하던 중소기업 민호산업의 경영진에게 직접 통보했다고 했다. 박민호가 이미 경영진 자리에서 물러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과 자산을 모두 자신들의 명의로 변경하려고 했다. 박민호가 반발하자 그들은 더 강경한 수단을 택했다. 변호사까지 동원한 협박이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요양시설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두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그 말에서 박민호는 위협의 진정한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박민호와 이순자를 따로 떨어뜨리려고 했다. 남편과 아내의 결합을 끊으려는 시도였다. 이순자는 그날 밤을 살아있는 악몽처럼 느꼈다. 낡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평생을 함께해온 남편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얼굴에는 처음으로 절망이 가득했다. 55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 남편은 한 번도 이렇게 무너져 본 적이 없었다. 사업 초기 파산 위기, 큰아들의 불의의 사고, 암 투병까지 모든 것을 이겨낸 남편이 이제 눈앞에서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순자 씨, 정말 미안해. 내가 다 망쳤다. 박민호의 그 말에 이순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손은 50년의 세월만큼 주름이 가득했고 그만큼 따뜻했다. 하지만 그 온기도 그날 밤에는 절망의 추위를 물리치기에는 부족해 보였다. 아침이 되자 그들은 가방을 챙겼다. 막내딸 박소연의 작은 원룸으로 가는 길이었다. 박민호는 뒤를 돌아보며 50년을 함께한 저택을 바라봤다. 그 벽에는 자신의 전 인생이 묻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남의 집이 되었다. 원룸에 도착했을 때 박민호의 얼굴에는 아직도 절망이 감돌았다. 하지만 이순자는 창밖을 내다봤다. 서울의 밤하늘이 여전히 수많은 별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 작은 불이 켜졌다. 평생을 남편의 사업을 뒤에서 지원해온 아내의 뇌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절망은 또 다른 이름으로 기회였다. 민호 씨, 우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박민호는 아내를 바라봤다. 순자의 눈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과거, 젊은 날의 순자가 가지고 있던 그것이었다. 생존 본능이자 투사의 눈빛이었다. 박민호는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알아본 결과 아들이 아버지의 동의 없이 자산을 강제로 자신 명의로 변경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증거들이 인멸되었고 법적 소송에만 기댈 수 없다는 것을 박민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이순자는 그 첫 주 동안 종이 위에 사람들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다. 박민호가 반세기 동안 사업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었다. 대기업의 임원들, 자영업자들, 교수, 기자, 심지어 검사까지.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박민호에게 신세를 졌거나 적어도 그를 존경했다. 민호 씨,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박민호는 자신의 과거를 천천히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1970년대 초 젊은 청년 박민호는 빈손으로 사업을 시작했었다. 처음에는 작은 부동산 중개업이었다. 그는 사람을 읽는 눈이 뛰어났고 거래자들 간의 신뢰를 쌓는데 탁월했다. 그리고 순자는 언제나 그의 옆에서 회계를 봐주고 서류를 정리했으며 거래처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했다. 박민호는 갑자기 옛날 일을 떠올렸다. 1980년대 말 아직 신참 기자였던 이준호라는 남자가 있었다. 박민호는 그 기자의 부친이 돈을 잃고 자살을 생각할 때 자신의 사업 관계를 이용해 그 부친을 구해냈었다. 이준호는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못했다. 그 기자는 현재 대형 신문사의 부국장이 되어 있었다. 첫 번째 만남은 강남의 한 커피숍이었다. 박민호가 찾아갔을 때 이준호 국장은 일어나 박민호를 반겼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박민호는 자신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한 행동을 욕하지 않았다. 단지 사실만 말했다. 이준호는 경청했고 박민호의 말이 끝나자 강력한 제안을 했다.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신문사에 이런 건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개적으로 나갈 때가 아닙니다. 먼저 당신의 역할을 찾아야 해요. 이순자는 커피를 마시면서 노트에 적었다. 다음 만남을 위한 준비사항들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략이었다. 박민호는 이순자의 손을 가만히 봤다. 손가락이 노트 위에서 춤을 추는 그 모습에서 그는 젊은 날의 아내를 보았다. 두 번째로 박민호가 찾은 사람은 서울의 한 대형 건설회사 회장 양태식이었다. 박민호가 1990년대 초에 건설 관련 사업으로 그와 만났을 때 양태식은 새로운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박민호는 자신의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권의 중요 인물들을 소개해 주었고 그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양태식은 그 이후 큰 부자가 되었고 박민호와의 우정을 항상 소중히 여겨왔다. 식사 자리에서 양태식은 놀랐다. 민호 형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박민호가 상황을 설명했을 때 양태식은 박민호를 진지하게 바라봤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만 하세요. 사실 지금 당신이 진행 중인 그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그 사업의 일부를 나에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좋은 사람들을 모아서 컨소시엄을 만들고 싶습니다. 양태식은 웃었다. 이것이 바로 박민호가 필요로 하던 것이었다. 자신을 다시 비즈니스의 세계로 돌려놓는 것이었다. 이순자는 그동안 움직였다. 그녀는 박민호가 과거에 경영했던 회사의 회계 기록들을 모두 찾아냈다. 박민호가 명의자였지만 실제로 운영한 중소기업들의 문서들이었다. 그 문서들은 박민호가 얼마나 깔끔하게 사업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수익성이 있었는지를 보여줬다. 세 번째로 박민호와 이순자가 만난 사람은 서울시청의 부시장 출신으로 현재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홍희준이었다. 박민호가 시장 재선 때 작은 도움을 준 이였다. 홍희준은 박민호의 전략을 한눈에 이해했다. 박 선생님, 당신은 투명성을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당신의 재무 기록, 당신의 신용도, 모든 것이 당신의 강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무기가 가장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금융권입니다. 당신 같은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주도한다면
대출과 투자를 받기가 얼마나 쉬울 것 같습니까? 박민호의 눈이 떠졌다. 이순자도 웃음을 지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 불타는 재에서 솟아나는 불씨처럼 과거의 인맥과 신용도가 새로운 자산이 되기 시작했다. 일주일 뒤 박민호는 처음으로 명함을 만들었다. 그것은 새로운 벤처 회사의 명함이었다. 회사 이름은 세곡 컨설팅이었다. 세상의 모든 곡식을 모아서 새로운 밥을 지어낸다는 의미였다. 이순자가 이름을 지었다. 아들이 아버지를 집에서 쫓아냈을 때 박민호는 정말로 끝났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순자의 격려와 옛 친구들의 손길 속에서 박민호는 깨달았다. 진정한 자산은 돈도 집도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어떤 법원 판사의 서명도 강제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었다. 세곡 컨설팅의 첫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의 작은 빌딩 건물 3층에 있었다. 박민호는 서툰 손으로 간판을 붙였고 이순자는 여행용 캐리어 가방으로 가져온 물건들로 책상 위를 정돈했다. 막내딸 박소연도 아버지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회사의 법무 담당자로 일하기로 했다. 양태식이 주선한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는 박민호에게 첫 번째 발판이 되었다. 박민호는 자신의 신용도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했고 홍희준이 소개한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정교한 투자 계획을 짜내었다. 계획은 단순했지만 치밀했다. 수익성과 투명성을 모두 갖춘 프로젝트였다. 6개월 뒤 첫 번째 수익이 나왔다. 그것은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박민호와 이순자에게는 무한한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영혼이 빠져버린 사업가의 시체가 다시 생명을 얻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박민호가 진정으로 노린 것은 다른 곳이었다. 그의 아들 박준혁과 그의 아내 강지은이 운영하는 민호산업의 주주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박민호는 과거에 이 회사를 설립했고 초기 지분을 소유했었다. 하지만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면서 많은 것을 양보했었다. 이순자는 과거의 회사 자료들을 수집했다. 민호 씨, 보세요. 회사는 당신 이름의 특허권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박민호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그가 만든 기술, 그가 개발한 제품의 특허는 모두 박민호의 명의로 남아 있었다. 아들은 그것을 강탈할 수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특허권은 개인의 지적 재산이기 때문이었다. 박민호는 변호사와 상담했다. 특허권을 활용해 회사로부터 라이센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민호가 원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박민호는 더 깊은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옛 직원들과 만나기 시작했다. 박민호가 민호산업을 운영할 때 그의 밑에서 일했던 기술 담당자, 영업 담당자, 심지어 청소 직원까지를 만났다. 그들은 모두 박민호를 그리워했다. 박민호가 경영을 하던 시절 회사의 분위기는 매우 달랐다고 했다. 사장님, 지금 민호산업은 정말 망했어요. 신제품 개발도 없고 고객들도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는 과거 박 사장님 시절의 유산만으로 겨우 버티고 있어요. 박민호는 경청했다. 그리고 한 명의 기술 담당자, 임준철이라는 남자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임 과장, 자네가 따로 회사를 만들 생각은 없을까? 내가 지원하겠다. 자본, 기술, 모든 것을 말이야. 임준철은 놀랐다. 하지만 박민호의 눈빛을 봤을 때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닌 투자였다. 박민호는 이 젊은 기술자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가 다만 좋은 환경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새로운 회사 신곡테크는 박민호의 특허권을 기반으로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박민호는
세곡 컨설팅의 자본 일부를 신곡테크에 투자했다. 이순자는 수많은 서류를 정리하고 회계를 관리했으며 고객들의 신뢰를 쌓는데 온 힘을 쏟았다. 6개월이 지나자 신곡테크의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었다. 그것은 박민호의 옛 특허를 기반으로 했지만 현대의 기술로 개선된 것이었다. 제품은 즉시 시장에서 호응을 얻기 시작했다. 고객들이 찾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박민호는 더 큰 거미줄을 짜기 시작했다. 그의 거래처 중 하나였던 대형마트 체인 지마트의 회장 이성규를 만났다. 박민호가 과거에 그 마트의 부동산 매입을 도와줬던 적이 있었다. 회장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신곡테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제품을 지마트에서 판매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성규는 박민호의 제안을 들었다. 그리고 신곡테크의 제품을 본 뒤 즉시 판매 계약을 맺기로 했다. 지마트는 전국에 300개의 지점을 가진 대형 체인점이었다. 신곡테크의 제품은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다. 3개월 뒤 신곡테크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임준철은 눈물을 흘렸다. 사장님, 제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박민호는 웃으며 그 젊은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가 능력이 있었어. 단지 무대가 필요했을 뿐이야. 이순자는 사무실의 장부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자산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단 이번에는 아들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으로. 박민호가 처음 원룸에 도착했을 때 그의 총 자산은 거의 0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제 그는 세곡 컨설팅과 신곡테크의 지분을 소유한 사업가였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사업이 모두 투명했다는 것이었다. 모든 계약서가 명확했고 모든 거래가 기록되었으며 모든 것이 법적으로 완벽했다. 이순자는 밤이 늦은 사무실에서 남편의 얼굴을 봤다. 남편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의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으로부터의 부활이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박준혁과 강지은이 처음으로 아버지의 움직임을 감지한 것은 지마트의 회장 이성규로부터였다. 이성규는 박준혁과 지마트의 상품 협의회에서 만났을 때 의도치 않게 박민호의 신곡테크 제품이 매우 잘 팔리고 있다는 말을 했다. 박준혁은 그 말을 들은 뒤 신곡테크를 조사했다. 그 회사는 자신의 아버지가 설립한 회사였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회사의 제품이 자신의 회사 민호산업과 경쟁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었다. 박준혁은 변호사를 통해 알아봤다. 박민호의 특허권은 완벽하게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었고 신곡테크는 그 특허권을 정당하게 라이센스 받은 회사였다. 박준혁은 분노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회사에 대항해서 경쟁업체를 만든 것이었다. 박준혁이 택한 방법은 직접적이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지금 뭘 하시는 건가요? 박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아, 준혁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저와 경쟁을 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경쟁? 나는 단지 내 특허권을 활용하고 있을 뿐이야. 법적인 문제가 있나? 박준혁은 할 말이 없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박준혁과 강지은이 취한 다음 수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절망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들은 박민호의 신용도를 깎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박민호가 자산을 부정적으로 이전했다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그들은 또한 박민호를 사기꾼으로 몰기 위해 거짓 증거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박민호의 모든 거래는 투명했다.
모든 계약서가 명확했고 모든 자금의 출처가 기록되어 있었다. 경찰의 조사 결과 박민호의 거래에는 아무런 불법도 없었다. 오히려 그들의 거짓 고발이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박민호의 신용도는 일시적으로 흔들렸다. 은행들은 조사 기간 동안 박민호에 대한 대출을 중단했다. 세곡 컨설팅과 신곡테크는 자금난을 겪기 시작했다. 박민호는 이순자와 함께 앉았다. 이제 끝인가? 이순자는 남편을 바라봤다. 민호 씨, 당신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믿어요. 이순자의 말은 맞았다. 이준호 국장이 움직였다. 그는 박민호의 모든 거래 기록을 대신 확인했고 신문사를 통해 박민호가 얼마나 깨끗한 사업가인지를 알렸다. 기사는 강력했다. 그 기사에는 박준혁의 거짓 고발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악의적인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동시에 홍의주는 금융권에서 박민호를 대신 옹호했다. 박민호의 신용도는 한 점의 의심의 여지 없이 최상이었다. 모든 대출을 제때 상환했고 모든 거래가 정확했으며 모든 서류가 완벽했다. 검사는 박준혁이 제출한 거짓 고발장에 대해 사기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 박민호의 신용도가 회복되자 은행들은 신속하게 대출 심사를 진행했다. 세곡 컨설팅과 신곡테크는 다시 자금을 확보했다. 그러나 박민호가 진정으로 노린 것은 여전히 앞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 박준혁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다. 편지의 내용은 냉정했다. 박민호는 박준혁과 강지은이 자신을 집에서 내쫓은 것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 고발까지 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나 편지의 마지막은 예상외였다. 준혁아, 나는 너를 고소하지 않겠다. 대신 너는 내가 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박민호가 보낸 것은 민호산업의 주주명부였다. 박민호는 그의 특허권으로부터 얻은 라이센스 수입의 상당 부분으로 민호산업의 주식을 은폐된 방식으로 매입해왔던 것이었다. 이순자가 과거 회사의 자료를 수집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그들은 민호산업의 경영진들과 소수 지분자들을 접촉했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들의 지분을 매입해왔던 것이었다. 이제 박민호는 민호산업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 박준혁과 강지은은 여전히 경영진이었지만 이제 그들 위에는 박민호가 있었다. 박민호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박준혁과 강지은을 포함한 모든 주주들이 참석했다. 박민호는 단상에 섰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다. 저는 이 회사의 창업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투명성이 바탕이 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영진의 방침은 그 기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경영진의 교체를 제안합니다. 박준혁이 일어섰다. 아버지, 당신은 어떻게? 준혁이 앉아라. 박민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20년의 사업 경험이 담겨 있었다. 박준혁은 앉았다. 임 과장. 박민호는 신곡테크의 기술 담당자 임준철을 보았다. 당신이 이 회사의 새로운 기술 이사가 되어주겠습니까? 임준철이 일어서서 인사를 했다. 또한 나의 딸 박소연이 이 회사의 감시위원회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박소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것을 이해했다. 마지막으로 이순자 여사가 경영자문위원회의 의장이 되겠습니다. 이순자가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반세기 동안 남편의 사업을 뒤에서 도와왔던 그 여인이 이제 공식적으로 회사의 일원이 되었다. 박민호는 박준혁을 바라봤다. 준혁아, 나는 너를 회사에서 내보내지 않겠다.
너는 여전히 이사로 남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나의 감시 아래에서 일해야 한다. 그리고 너의 모든 결정은 감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는 박민호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박준혁은 무너졌다. 그는 자신이 강제로 내쫓은 아버지에 의해 지금 자신의 회사에서 권한을 박탈당한 것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법적으로 완벽하다는 것이었다. 박민호가 원룸을 떠났던 지 정확히 2년 2개월이 지났을 때 박준혁은 아버지와의 만남을 요청했다. 그 만남은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박준혁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박민호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준혁아, 나는 너를 미워한 적이 없다. 나는 단지 너에게 사업가로서 책임이 무엇인지를 가르친 것일 뿐이다. 아버지, 저는 회사를 떠나겠습니다. 박민호가 손을 잡았다. 그럴 필요는 없다. 너는 좋은 아들이 될 수 있다. 단지 좋은 사업가가 되지 못했을 뿐이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 박준혁은 목이 메었다. 그 후 박준혁은 진정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박민호는 그를 엄하지만 공정하게 가르쳤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자 박준혁은 정말로 좋은 사업가로 성장했다. 강지은은 조용히 회사를 떠났다. 그녀에 대한 박민호의 보복은 없었다. 박민호는 항상 가족의 외부인에게 과도한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남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벌받았다. 박민호가 원룸에서 이사한 지 정확히 5년이 되는 날, 그는 새로운 저택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과거의 저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크고 더 아름드리웠으며 완전히 박민호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저택이었다. 이순자는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 아래 섰다. 그 창을 통해 서울의 강남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민호 씨 봐요. 하늘이 정말 맑네. 박민호는 아내의 옆에 섰다. 그들의 손은 여전히 주름이 많았다. 그러나 그 손들이 만든 것들은 거대했다. 세곡 컨설팅은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에도 지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 회사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자문과 재정 조달을 도와주는 회사로 성장했다. 박민호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업가들이 겪지 않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 신곡테크는 이제 한국의 주요 전자 부품 기업이 되었다. 임준철은 그 회사의 회장이었고 그는 항상 박민호를 인생의 은인이라고 불렀다. 임준철이 박민호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히 평사원으로 남았을 것이었다. 민호산업은 박민호의 감시 아래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다. 박준혁은 진정한 경영자가 되었고 그는 항상 아버지의 조언을 구했다. 회사는 투명성과 혁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었다. 박민호와 이순자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들은 경제교육기관을 설립했다. 그것은 중소사업가들과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교육센터였다. 박민호는 그곳에서 직접 강의를 했다. 사업이란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남기면 그것이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학생들은 박민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없는 것들로 가득했다. 인생의 역전, 절망에서의 부활, 신뢰의 힘,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입에서 나왔다. 이순자는 같은 건물의 다른 교실에서 재무관리 기초를 가르쳤다. 그녀의 수업은 여성 창업가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었다. 반세기 동안 남편의 회계를 봐온 여인이 이제는 많은 여성들의 멘토가 되었다.
막내딸 박소연은 아버지를 도와 회사 경영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배웠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법이었다. 어느 날 저녁 박민호는 아내와 손을 잡고 새 집의 테라스에 앉았다. 서울의 밤하늘이 수천 개의 별로 가득했다. 그 별들은 박민호가 원룸에 처음 도착했던 그 밤하늘과 같은 하늘이었다. 순자 씨, 기억나? 5년 전 우리가 처음 원룸에 갔을 때 이순자가 웃었다. 기억해요. 그때 당신의 얼굴에는 절망만 있었어요. 그래. 나는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다. 박민호는 아내를 바라봤다. 당신이 있었어.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이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55년의 결혼 생활이 흐르고 있었다. 민호 씨, 당신이 있었으니까요.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신용도가, 당신의 사람 대하는 법이 있었으니까. 나는 단지 옆에서 당신을 믿었을 뿐이에요. 박민호는 아내의 손을 살짝 들어 입맞춤했다. 그것은 새로운 결혼식이었다. 절망의 순간에 함께했던 두 사람이 승리의 순간에도 함께 있다는 것의 증거였다. 밤이 깊어가자 박민호는 다시 한번 아내를 바라봤다. 순자 씨, 정말 고마워. 당신이 없었다면 당신도 고맙습니다. 당신이 절망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순자가 다시 말했다. 민호 씨, 우리가 이룬 게 뭘 것 같아요? 박민호는 생각했다. 돈? 회사? 아니야. 우리가 이룬 것은 신뢰야. 우리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 이순자가 미소 지었다. 박민호는 그날 밤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 5년 전 오늘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남자였다.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순자가 내게 말했다. 당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고. 그 말이 내 인생을 바꿨다. 이제 나는 다시 서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단단하고 더 투명하게 서 있다. 사업을 다시 시작했을 때 나는 단순한 복수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순자의 지혜가 나를 바꿨다. 우리는 단순히 이기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했다. 임준철, 양태식, 이준호, 홍희준, 그리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 그들은 모두 나를 믿어줬다. 그 신뢰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박민호는 강남역 근처의 사무실로 향했다. 세곡 컨설팅의 입구에는 새로운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박민호 이순자 경영교육센터. 그것은 박민호와 이순자가 함께 만든 새로운 기관이었다. 그곳에서는 실패한 사업가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곳에서는 절망한 사람들을 희망으로 채웠다. 그곳에서는 신뢰가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 가르쳤다. 아침 수업이 시작되었다. 박민호는 강단에 섰다. 그의 옆에는 이순자가 앉아 있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호입니다. 지금부터 내 인생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교실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박민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절망의 이야기, 싸움의 이야기, 그리고 승리의 이야기. 그것은 교과서에 없는 진정한 경영의 이야기였다. 수업을 듣는 한 젊은 여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업이 실패해서 모든 것을 잃었었다고 했다. 그녀는 박민호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순자는 그 여성을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이 센터를 만든 이유였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다시 심어주는 것. 박민호가 수업을 마치자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혹시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박민호는 그 청년을 바라봤다. 그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박민호는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5년 전의 자신. 물론이지.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 희망이야.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희망 말이야.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 그 청년의 얼굴에 작은 빛이 켜졌다. 마치 박민호의 원룸방에 켜진 그 초라한 스탠드처럼 절망의 어둠 속에 작은 불빛이 생겼다. 박민호와 이순자는 그 청년을 데리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또 다른 절망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파산한 소상공인, 실패한 창업가 모두가 절망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찾고 있었다. 박민호는 그들을 위해 계획을 세웠다. 자본, 기술, 인맥, 신용도. 그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그들을 도울 것이었다. 저녁이 되자 박민호와 이순자는 다시 새 집으로 돌아갔다. 테라스에 앉은 그들은 또다시 밤하늘을 바라봤다. 민호 씨,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그래, 순자 씨. 우리는 이제 정말 행복한 것 같아. 당신 말이 맞아요.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정말 중요하네요. 박민호는 아내의 손을 다시 잡았다. 순자 씨, 우리가 이런 일을 계속해야 할 것 같아.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말이야. 이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그렇게 박민호와 이순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들은 절망 속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멘토가 되었다. 박민호가 강제로 집에서 내쫓겼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10년이 지났을 때 박민호 이순자 경영교육센터는 전국 15개 도시의 지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곳을 거쳐간 사람들은 2,000명이 넘었다. 그중 대다수는 다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다. 박준혁은 이제 진정한 경영자였다. 그는 아버지를 존경했고 그가 한 모든 잘못을 뉘우쳤다. 박민호는 아들을 용서했고 그들은 이제 훌륭한 협력자가 되었다. 민호산업은 한국의 주요 기업 중 하나가 되었다. 박민호와 이순자는 이제 80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여전히 밝았다. 그들은 여전히 매일 센터로 출근했고 여전히 절망한 사람들을 만났다.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박민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 기자는 박민호의 삶을 영감의 인생이라고 불렀다. 박민호 선생님, 당신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을 함께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순자 여사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순자는 가만히 웃음을 지었다. 저는 단지 남편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데려왔어요.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다. 강남에서 내쫓겼던 노부부 절망에서 희망으로 돌아서다. 신뢰와 지혜로 자신들을 몰아낸 자들도 뒤바꾼 감동의 사연. 그 기사는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박민호와 이순자의 이야기를 읽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들의 센터를 찾았다. 절망한 사람들이 희망의 문을 두드렸다. 박민호와 이순자는 매일 그 문을 열어주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노부부의 인생 역전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된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였다.